네, 그럼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기초 기초 시리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유니스 원자력공학과의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또 되게 반갑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이번에 기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뉴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를 드리고 바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레인은 뉴클리어 레디에이션 AI 네트워크의 줄임말로서 원자력 인공지능 융합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이제 원자력 분야 혹은 유관 전공 분야에 있는 학생분들 또 대학원생분들이 인공지능 쪽을 좀 잘 접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 또 좀 더 친숙해지고 뭐 더 나아가서 이 분야가 재밌다면 이 분야로 또 공부를 해보는 그러니까 진로 탐색을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것들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AI 기초 시리즈 외에도 원자력 인공지능 융합 심포지엄을 또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4일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대학편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심포지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기초 시리즈를 진행해 주실 조영주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주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방사능의학물리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랑도 공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딥러닝, 네. 좀 전에 잘 보였습니다, 선생님. 네, 잘 굉장히 보였나요? 네, 딥러닝 쪽에 전문가이시기로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준 선생님께서 앞으로 총 4개의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인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and Computer Vision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굉장히 잘 보이고요. 제가 오늘은 좀 첫날이라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네, 조영준 선생님께서 그러면 바로 발표를 세미나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형주라고 합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부터 총 4번에 걸쳐서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건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4번밖에 안 돼요. 4번이면 4시간인데 이게 보통 컴퓨터 비전도 뭐 거의 1,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딥러닝은 뭐 그와 같거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4시간 동안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는 컴퓨터 비전이 뭔지 그리고 딥러닝이 뭔지 이 둘이 왜 같이 묶여서 강의가 많이들 생성이 되는지 뭐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키워드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드린 키워드들을 토대로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생각보다 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컴퓨터 비전을 2008년 정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요 Rapid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이었고요.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죠. 2001년에 나온 논문인데 처음에 나올 당시에는 얼굴에 대해서 디텍션을 해주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 돼 가면서 이렇게 눈까지 잡아주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 이게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오픈CV라는 오픈 라이브러리가 처음 인텔에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오픈CV의 이 하르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 디텍터가 탑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우리가 직접 모델을 학습하지 않아도 인퍼런스를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였더라? 캐논인가 퓨진가에서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 카메라에 내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 기존의 컴퓨터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성이 보장되는 알고리즘들이 별로 없었는데 카메라라는 굉장히 조그만 소형 기계에 실렸다는 것만으로도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에피션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알고리즘에 반해서 컴퓨터 비전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다닌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다녔던 회사가 이제 LG전자인데, LG전자에서 제스처 레코그니션을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페이지를 넘기고 계신가요? 아, 안 넘어가나요? 네, 지금 가장 첫 페이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안 될까요?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지금은 그 전체 화면이 아닌 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네, 이대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못 보셨겠네요. 요 제가 아까 네, 설명드렸던 페이스 못 디텍터 봤습니다. 논문은 요 논문이고요. CBPR이라고 아직도 유명하죠. 이 당시에도 CBPR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회고요. 이 학회에 소개됐던 논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눈까지도 잘 찾는 알고리즘으로 개발이 됐죠.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에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제스처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카메라나 뭐 어떤 이미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제 핸드 제스처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그 제스처에 맞는 어떤 동작들을 수행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아, 연구 개발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뭐 장비가 많잖아요. 이거는 라인에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가장 하단 왼쪽에 보면은 이걸 이제 지그라고 부릅니다. 지그.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을 손수 테스트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모터들을 달고, 이제 뭐 이게 총 축이 그 손을 보시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전으로 움직이면서 축이 3개가 달려 있거든요. 각도까지 조절해서 총 4개 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저 지그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 지그를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인베디드 환경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베디드 환경과 제 로컬 PC 간의 통신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야 되고요. 이걸 양산하기 위해서 또 라인 세팅까지 해야 돼서 아 이게 회사에서 연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그 계량 시스템을 자동화 시켰는데요. 그 다들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잖아요. 도시가스 요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걸 좀 그러니까 납부하는 방식을 좀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그 앱으로 사진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끔 그 계좌랑 연결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연구했던 거예요. 이제 그 히스토패솔로지라 그래서 병리 영상인데 병리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암의 유무나 암의 악성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염색 기법의 차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데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염색을 어떤 한 기관의 염색 스타일로 통일시켜주는 이런 기술들도 연구를 했었고요. 네, 이제 이거는 아산병원이랑 같이 수행했던 연구인데요. 그 FFR이라고 그 심혈관의 어떤 뭐 경화 정도를 측정하는 물리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뭐 0.8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 삽입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머신러닝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왼쪽은 이제 순수 머신러닝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그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베리어블들을 다 손수 짜 주신 거고요. 그게 이제 성능은 좋은데 불편하잖아요. 그 자를 대고 각도기를 대면서 막 길이를 계산하고 각도를 계산하고 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이제 피처들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그냥 머신러닝 기반이고 오른쪽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 추가가 돼서 아예 사람의 노력이 1도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요것도 그 똑같은 심혈관 데이터인데 심혈관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FFR을 측정을 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그 심혈관 성분을 분석을 해주는 알고리즘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알고리즘 대비 이제 다른 점은
입력이 지금 2D 이미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아웃풋이 2D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 매핑되는 세그멘테이션 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간 과정을 없애고 그냥 1차원적으로 그 각도별 성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뽑아주는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연세 세브란스랑 했던 연구입니다. 세브란스에서 그 EEG라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뇌파가 멀티 채널이고 시계열이에요. 타임 시리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CNN을 적용해서 뭐 그 에필lep틱 폼 디스차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뇌전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뇌파를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개발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모델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유명한 모델들을 이렇게 튜닝을 해보고 뭐 요걸 바꿔보고 저걸 바꿔보고 해도 그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자체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머신러닝의 힘을 빌려서 아키텍처를 만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카카오 브레인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이런 분야를 오토 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 ML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그 3D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타겟팅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지민 교수님의 논문인데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현미경 이미지고요. 암세포를 찍은 건데 암세포에서 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세포에서 핵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핵을 찾는 알고리즘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이거 현미경 이미지인데 우리가 현미경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고 해상도가 그리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현미경 이미지에다가 그러니까 일반 그 세포에다가 염색을 합니다. 어떤 화학적, 생화학적 작용하는 물질을 세포에 주입을 시켜서 그 주입된 화학 물질을 찍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세포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현미경 영상에서부터 그런 타겟팅된 형광 물질을 재현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고 이거는 현재 리비전 중에 있죠. 예, 이건 이제 비교적 최신 연구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연구들은 다 바이오메디컬 필드에서 일어났던 연구죠. 이제 이 연구는 일반 제너럴 A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모델을 설계를 할 때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모델들은 특히 딥러닝은 다 디터미니스틱이에요.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는 어떤 학습 이후에 우리가 이제 웨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웨이시 딱 정형화돼서 같은 인풋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아웃풋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모델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 모델이 틀릴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틀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웃풋만 띵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델의 아웃풋 플러스 그 아웃풋에 대한 신뢰도를 같이 주게끔 설계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이용해서 뉴럴 부트스트래퍼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도 현재 리비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들만 봐도 그 컴퓨터 비전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거기서 딥러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오늘 제가 의도한 내용만큼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정의를 누가 해놨습니다. 스티브 세이츠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내에서 컴퓨터 비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이고요. 굉장히 유명해요.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이제 정의를 내렸죠. 굉장히 좀 직접적인 정의예요.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바라봤을 때 사람은 이미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해석하고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일반적인 카메라는 그러지 못해요. 카메라는 그냥 이미지 애퀴지션 장비지 어떤 거기서에서 사고를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지를 모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컴퓨터 비전이다. 그 사람의 인지든 보통 이미지에 대한 이해 혹은 해석이 들어가니까 to write computer programs that can interpret images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가 저는 굉장히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알고리즘이든 수학 모델이든 저희가 구현하는 것 자체는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분야가 있고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두 분야가 굉장히 유사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비전이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유사한데 그냥 일반적인 정의로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다루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프로세싱에서 끝나요. 이미지 매니플레이션만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이미지의 해석을 요구하진 않는 거예요. 일괄적인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미지가 아웃으로 나오는 어떤 일종의 시스템이죠. 컴퓨터 비전은 이제 언더스탠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컴퓨터 비전의 경우에도 이미지인, 이미지 아웃인 경우들도 있어요.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컴퓨터 비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레코그니션 쪽이거든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떤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고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아 사진에 뭐 정원이 있구나 다리가 있구나 뭐 아래 물이 흐르네 뭐 이런 걸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머신도 똑같이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컴퓨터 비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이게 예시예요. 그거는 오픈된 이미지들이고요. 제가 가져온 이미지들은 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제 파도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게끔 변형시킬까를 주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색채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채도를 바꿀 수도 있고, 조명을 바꿀 수도 있고,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러한 변환들을 우리는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A man surfing in the ocean 이러면은 이거는 추론이 들어갔잖아요. 해석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혹은 비디오를 다룬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영상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제 한번 명단을 쭉 보긴 봤는데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은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백그라운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이다라고 하면 오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아마 이런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이건 바이너리 이미지입니다. 흑과 백 두 가지 컬러만 가지고 어떤 뭐 천체의 움직임인가요? 그걸 표현한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흑백 사진은 레나라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원래는 이제 모 잡지의 모델이신 분인데 지금은 할머니고 이분 사진이 많이 쓰였어요. 초기에 이제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이 사진을 썼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흑백 사진, 그레이스케일이죠. 0에서부터 255까지의 단 채널. 옆에는 이제 바분이라고 해서 원숭이 사진인데 이거는 RGB 3 채널인데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진이 이제 RGB 3 채널로 된 컬러 이미지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렌트겐이 최초로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이제 엑스레이 영상이 될 거고요. 뭐 왼쪽 하단에는 펫 이미지가 있고 그 옆에는 MRI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토모큐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3D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의 우측에 있는 사진은 TOF라고 해서 Time of Fly의 약자죠. IR 신호를 쏴서 그 신호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미징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미징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지는 어찌됐든 어떤 신호를 어레이로 측정하면 그게 다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얻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광원, 일루미네이션 소스가 있어야겠죠. 이 광원은 햇빛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조명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특정 디바이스가 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디바이스는 에미터와 리시버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어찌됐든 그 피사체에 대해서 어떠한 광원을 쏩니다. 내가 쏘든 남이 쏘든 어디서 날라오든 쏴요. 쏘면은 부딪혀서 돌아오겠죠. 돌아오면은 그걸 센싱을 해요. 그게 이제 이미징 시스템이라고 저렇게 나와 있는 거기에 센서가 있겠죠. 이미징 센서가 그 신호들을 광원을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특정 목적에 맞게끔 플레인에 매핑을 시켜요. 근데 뭐 이게 3차원 이미징이 가능하면은 이 플레인이 여러 개가 스택이 되어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2차원 2D 상에다가 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할 때 뭐 그 당연히 이 어레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가진 장비의 한계라는 거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가진 센서의 개수에 맞게끔 이 플레인이 나뉘어요. 나뉘고 그 나뉜 가장 작은 조각 하나마다 하나씩에 가깝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걸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값들도 처음에는 이제 센서에 들어올 때는 볼테이지의 상승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볼테이지가 얼마나 상승이 되었냐, 혹은 얼마나 하락이 되었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볼테이지의 상승과 하락을 어떤 특정 수에 매핑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동작이고요. 그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샘플링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샘플링은 그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공간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단위가 픽셀이 되겠죠. 픽셀은 저희가 요새는 이제 대부분은 픽셀은 센서의 개수로 많이 나눠요. 요새는 센서의 그 직접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뭐 센서와 센서 사이에 어떤 인터폴레이션을 줘서 거기에 픽셀을 부여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뭐 충분히 장비들이 좋아져서 센서 하나당 그 위에 픽셀 하나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픽셀 한 개에는 한 개 값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한 개 픽셀 안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걸쳐질 수도 있고 모든 그 픽셀의 모든 영역이 꽉 찰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꽉 찬 부분 그리고 꽉 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어떤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구니에 물이 얼마나 찼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바구니에 왼쪽이 찼냐 오른쪽이 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구니에 찬 물의 양만 그냥 대표값으로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나이퀴스 티어렘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세포 단위죠. 10마이크로미터면 세포들을 우리가 찍을 때 한 픽셀의 크기가 세포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이 세포를 우리가 이미징 했을 때 세포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픽셀의 단위는 우리가 찍고자 하는 대상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작아야 되냐? 그거를 이제 나이퀴스 티어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계열이면 시간 분해능이 될 거고 저희는 이제 이미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간 분해능을 나이퀴스 티어렘을 통해서 정해야겠죠. 이거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픽셀이 많아질수록 요 어떤 대상이든 표현하는데 해상도가 증가를 하겠죠. 다만 이제 늘어나는 만큼 이미징 했을 때 그 출력물의 용량도 같이 증가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인데요. 아까는 공간을 나눴잖아요. 샘플링에서는 공간을 나눴고 퀀타이제이션에서는 값을 나눕니다. 값을 나누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포톤이 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센서의 볼테이지가 상승과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이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눈금을 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수,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수라고 그냥 단순하게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요게 보통 이제 센서에 ADC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ADC 컨버터가 딱 요 역할을 위해 존재를 해요. 그래서 A는 아날로그, D는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여기는 등간격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보통 뭐 등간격도 많이 쓰고요. 어떤 감마 커브라든지 이런 그 목적에 맞게끔 요 양자와 함수를 설계를 합니다. 설계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바운더리에 따라서 알아서 값들이 매핑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제너럴 이미지는 8비트를 많이 쓰고 뭐 경우에 따라서 전문 이미지 같은 경우는 16비트나 12비트도 사용을 하죠. 이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용체 감각세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이상으로 쪼개봤자 용량만 늘어나고 저희는 느끼지 못해요. 더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지 못해서 그냥 잠시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양자와 함수와 양자와 레벨을 고려할 때는 다 이런 수용체의 한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요 시스템의 캐패시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비용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전송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드릴 Q는 이미지 이전 펑션이라는 말입니다. 영상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써놓은 건 아니고요. 근데 보면 이제 이거는 저도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미국의 코미디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의 사진이고 이 사진이 함수다라 그러면 저희는 이제 f of x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x가 무엇인지가 정의가 돼야 되고 f의 출력이 뭔지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이 사진보다는 이런 사진을 보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저희가 2D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이 픽셀의 값들이 레벨이 다 존재하는 거죠. 오른쪽은 그걸 플라팅을 해놓은 거예요. 0일 때는 블랙, 그리고 255, 8비트의 가장 큰 수죠. 255일 때는 화이트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라우스의 그 패턴 같은 경우 까만색, 하얀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오른쪽 플랫에서 고저로 확실하게 문양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뭐 숫자가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오른쪽에서는 축이 분명히 세 축이 존재해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제 X축이 있을 수 있고 Y축이 있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솟아있는 게 이제 인텐시티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풋이 X와 Y고 아웃풋이 저 인텐시티구나 이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볼게요. 왼 그림에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 눈을 확대한 사진이고요. 대충 한 Y좌표가 50에서 100, X좌표도 50에서 100 정도를 크로핑한 겁니다. 크로핑하고 픽셀이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키노트 상에서 늘렸는데 키노트에서 인터폴레이션이 걸려서 픽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충 저 정도가 한 개 픽셀 크기쯤 되겠거니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픽셀은 프로퍼티가 이제 코디네이트이 있을 수 있고 밸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코디네이트는 75,80이에요. 앞에 게 로우, 뒤에 게 컬럼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75번째 그리고 좌우로 80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그레이스케일 레벨이 12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F, 이 영상이 함수라 그랬잖아요. F, 입력이 X좌표, Y좌표와 X좌표예요. 그럼 75,80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인텐시티를 반환한댔죠. 120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영상은 공간 좌표를 입력으로 하고 해당 좌표의 인텐시티를 반환하는 함수다. 그렇죠? 두 가지 값을 입력을 받고 그 해당 좌표의
네, 그 좌표에 해당하는 인텐시티를 반환하고 있죠. 이 f라는 이미지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펑션 f에 대해서 입력이 2개, 2차원짜리 입력을 받아서 m개라는 건 이제 요 120이라고 하는 요 인텐시티의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픽셀을 보통 표현할 때 0에서 255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일반화 시켜 보면은 f는 a부터 b 사이에 y 좌표 그리고 c부터 d 사이에 x 좌표를 입력으로 갖고 출력은 min에서 max의 레인지를 갖는 어떤 값을 출력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 정의고 실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거기서는 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뭐 사실 C 같은 프로그램에서 매트릭스라는 자료 구조가 없죠. 이제 매트랩이나 아니면 파이썬에서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어서 요새 뭐 계산용 언어로 그 두 개 가장 메이저 하니까 요새는 매트릭스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잠시만요. 네. 실제로 어떤 이미지 객체 F에다가 75, 저 대괄호 치고 75,80 대괄호 닫으면은 파이썬에서는 그 이미지에 해당 그 좌표에 해당하는 인텐시티가 반환이 됩니다. 맨랩에서는 저 대괄호를 소괄호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외 뭐 이제 C나 뭐 C++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객체가 따로 정의가 돼서 그 객체나 그 구조체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뭐 함수를 메소드를 콜을 해야 돼요.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영상은 함수다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영상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 실제 영상 취득 과정에 대해서 그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두 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자체를 한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그 시스템은 F가 되겠죠. F는 H와 W, 그러니까 하이트와 위드의 어떤 특정 두 개 베리어블을 입력을 받아서 인텐시티를 반환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실제 센서에서는 이런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하냐면 그 센서 내부에 열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대. 그 열이 가변적이겠죠. 근데 그 열에 의해서 전자들이 열적 동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열적 동요가 실제 시그널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왼쪽에 깨끗해야 되는 이미지가 오른쪽처럼 지글지글한 노이즈가 낀 상태로 발현이 돼요. 근데 이때 발현되는 노이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이미지는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모든 신호는 다 동일한데요. 이미지도 일종의 신호라고 보면은 이미지를 저주파와 고주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말하는 저주파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요 이게 고추죠. 고추에서 봤을 때 요 그 고추 안에 있는 어떤 픽셀에 근접한 픽셀 길이는 다 인텐시티가 비슷해요. 요거는 이들이 질감이 거의 같은 재질로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런 성분들을 우리는 저주파라고 해요. 서로 인접 픽셀 간의 인텐시티의 차이가 별로 없죠. 이런 엣지, 바운더리 부분으로 가면은 확연하게 그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주파예요. 인접 픽셀 간의 인텐시티의 차이가 큰 그런 경우가 고주파인데 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오른쪽 노이즈가 이렇게 잔뜩 낀 영상을 보면은 여기서 신호만 걷어내고 노이즈만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준비를 안 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없어요. 고주파도 없고 저주파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랜덤이에요. 그리고 그 미는 0이고요.
그 민이 0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왼쪽에 빨간 선으로 그어놨잖아요. 그 빨간 선에 인텐시티의 변화를 아래 플라팅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플랫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지글지글하고 있죠. 이렇다는 거는 이제 이 노이즈 특성이 가우시안을 따른다. 가우시안인데 에디티브 가우시안이면 이제 민이 0이고 베리언스가 어떤 수로 정의된 노이즈가 발현이 돼서 신호에 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밝혀낸 게 아까 제가 나이퀴스트 티어렘에서 얘기했던 그 나이퀴스트라는 사람이 이것도 밝혀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위아래로 지글지글한 노이즈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항상 더러운 이미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강도가 약하면 저희가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강도가 어느 정도 세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때 발현되는 노이즈들은 똑같은 이미지를 내가 지금 찍고 10초 후에 찍고 20초 후에 찍어도 다 다른 노이즈가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간에 발현되는 정도도 뭐 인접 픽셀끼리 비슷한 노이즈가 발현되고 뭐 먼 픽셀끼리는 아주 그냥 다른 노이즈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인접 픽셀 간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글지글한 패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F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센서에서 얻을 수 있는 클린 시그널인데 그게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 엡실론 A에서 펄처베이션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희가 얻는 실제로 옵저브드 시그널은 이 헤드 오브 F가 될 거고요. 헤드 오브 F는 둘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노이즈를 우리는 제거를 해야겠죠. 이 노이즈를, 이런 종류의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무빙 에버리지는 다들 추세선이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차트 분석을 종종 하는 경우를 봤는데 어쨌든 여기에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의 추세선들은 요 무빙 에버리지 대상을 얼마로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데이터 포인트 3개씩 에버리징을 하겠다 그러면은 조금은 본 신호에 가까운 추세선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 포인트를 크기를 늘려나갈수록 실제 신호와 먼 신호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이제 요 추세선이 바로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거친 필터드 시그널이고요. 이게 워킹할 수 있는 그 어썸션은 두 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 중에서 모든 노이즈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AWGN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은 그렇지 않죠. 시그널은 분명히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는 공간 주파수에 대해서 뭐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연속된 시간으로 촬영하면은 이 물체가 뭐 순간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인접한 시간 타임 스탬프 간에 데이터는 분명히 강한 코렐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호는 시공간적으로 독립이 아니다.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어썸션을 이용해서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신호는 살리되 그 노이즈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제를 한번 돌려보면요. 요 왼쪽이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F가 저희가 observed 데이터, G가 filtered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네모 박스만큼 여기서 이제 3x3의 크기를 가정을 한 거죠. 빨간 요 박스만큼의 픽셀들만 민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해진 민 값이 요 가운데 9개 중에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2라고 했을 때는 1,1에 해당하는 영역에 마킹이 되게끔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쭉쭉 돌려보면 여기까지는 0이지만 이제 90이라는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10으로 마킹이 되겠죠. 그리고 90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20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 G와 같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방금 필터를 요 이미지 F의 바깥으로 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아웃풋 G에 대해서 바운더리에 어떤 홀이 생겼죠. 요거는 이제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필터드 시그널 G를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다. 얻었을 때 이렇게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있는 노이즈가 제거가 된 게 확인이 되죠. 제거가 되었지만 물론 사이드 이펙트도 있어요. 이런 선명한 바운더리가 다 뭉개지고 여기는 90이 이만큼 존재하는데 여기 딱 5포인트만 남았죠. 나머지는 다 스케일 다운된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무빙 에버리 필터라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시스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위에는 이 빨간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이런 H라고 생긴 9분의 1이 9개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필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필터가 각각 그러니까 element wise multiplication 한 후 sum, reduce sum을 한 결과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평균을 냈다는 것 자체가 다 웨이팅을 동등하게 그 개수만큼의 웨이팅을 뿌리고 합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둘은 동치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성립이 되면은 조금 더 식을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3by 3 필터를 산정하고 필터의 모든 웨이트이 9분의 1로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요 식이 성립이 돼요. 요 식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되게 쉬워요. 이 위에 제가 아래 풀어놓은 요 식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서메이션 기호 2개 가져와서 수식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G의 n,n번째 되는 그러니까 요 G의 n,n번째 되는 요 픽셀의 값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 빨간색에 대해서는 요 주변 픽셀들과 이 커널 필터가 멀티플리케이션 후 with sum을 한 결과가 요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by 3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요 커널 크기를 홀수계로 만들어야겠죠. 요 가운데에 값이 들어가니까 항상 이 커널의 크기는 홀수를 유지시킨다는 가정하에 필터의 크기를 2k 플러스 1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필터 크기도 일반화가 가능해요. 자, 요거를 우리는 요 수식을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겠죠.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라는 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기호는 이렇게 스타 기호를 써요. 그래서 앞에 나온 H가 필터고 뒤에 나온 F가 인풋 시그널이에요. G가 아웃풋 시그널이고요. 이렇게 구한 크로스 코렐레이션은 실제로 많이 써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크로스 코렐레이션이잖아요. 두 영상 간의 어떤 유사도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이 컴퓨터 비전의 분야가 있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이나 뭐 템플릿 매칭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템플릿 매칭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자, 요 RI라는 거는 현미경 이미지예요. BF도 현미경인데 둘이 이제 모달리티가 좀 달라요. BF는 염색을 한 거고요. RI는 염색하지 않은 광학 현미경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이미지를 같은 영역을 찍었지만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가 좀 더 가까이서 찍었고 이 이미지가 더 먼 데서 찍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일부 이 정보가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매핑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매핑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많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둘을 매핑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타스크고요. 실제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잠시만요. 예, 나오네요. 이거 실제로 이제 학습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GIF로 저장을 한 거고요. 안 움직이나요? 처음에 이제 되게 그 FOV, Field of View가 서로 다른 두 이미지가 되게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가지고 컴팩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빠르게 이 RI라고 이름 지어진 이미지에 수렴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BF에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registered BF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둘은 거의 위치 정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registration 하거나 아니면 뭐 템플릿 매칭을 할 때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저희는 필터링 목적으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제가 설명은 필터링으로 드리고 실제 사용 예는 레지스트레이션으로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필터링에 쓰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이 impulse response라는 건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펄스 신호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델타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미지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축이 2개짜리 델타 펑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고 요 아까 그 필터에서도 그랬듯이 요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수만 1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다 0으로 오프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풋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H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이 둘의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요 임펄스 신호 1에 대해서 요 커널이 오버랩된 그런 아웃풋을 기대를 하는데 실제 아웃풋은 이 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A부터 I까지의 순서가 그대로 나오질 않고 반전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필터가 여기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1이라는 수와 이쪽 면이 먼저 만나는 거죠. 이쪽 면이 먼저 만나고 먼저 만나는 쪽이 먼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D 시그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크로스 코렐레이션은 이렇게 아웃풋이 반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까는 왜 이런 현상이 없었냐? 아까는 우리 필터가 이렇게 생겼죠. 반전이 된 거예요. 반전이 됐는데 그냥 필터가 다 유니폼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반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non 유니폼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공간적으로 매핑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 공간 정보를 바꾸지 않고 인텐시티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 필터를 매기는데 물론 공간을 변화시키는 예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아니 프로젝션이라는 말로 부르지 이렇게 필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크로스 코렐레이션은. 그러면은 이 반전된 것만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반전된 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웃풋을 반전된 거를 돌리기 위해서 컨볼루션에서는 이 필터를 뒤집는 거예요. 필터를 F에 적용할 때만 좌표를 바꿔주면은 아까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에서는 여기 플러스였죠. 요거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줌에 따라서 아웃풋이 반전되는 현상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의 그 심볼은 이렇게 에스트릭스예요. 약간 스타였죠. 둘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해서 여기 써있다시피 아이소트로픽 필터들, 아까처럼 유니폼한 애들, 혹은 뭐 좌우 상하가 다 대칭인 애들에 대해서는 이 두 연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아까도 연산의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사용 예로는 제가 아까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정합 분야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 컨볼루션은 뭐
우리가 아까 필터링 얘기도 했고 필터링에 되게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어떤 머신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기 위한 피처들을 컨볼루션 연산으로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적 그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에서는 핵심인 내용이고요. 요새는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이 피처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 딥러닝에서도 컨볼루션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이미지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때 이제 커널이 컨볼루션 연산을 하죠.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딥러닝에서는 컨볼루션이 아니라 크로스 코렐레이션 연산을 수행하는데 그거는 이제 웨이트이 정해져 있지 않고 러너블 웨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요 연산 자체, 요 특징 자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똑같이 컨볼루션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속성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속성은 shift invariant입니다. shift invariant하다는 거는 뭐 인풋에 공간이 변하면 그 아웃풋도 같은 변화에 적용된다라고 써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RI 이미지를 어떤 컨볼루션 필터의 인풋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요 RI가 이렇게 반전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전이 돼서 들어가면 요 아웃풋도 같이 반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시프트 인베리언트입니다. 간단하죠? 컨볼루션이나 크로스 코렐레이션은 이게 성립하죠. 그리고 선형성이 보장이 돼요. 컨볼루션이나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나 그냥 멀티플리케이션과 서메이션밖에 없잖아요. 연산이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래 선형성에 있어서 필요 충족 요건인 이제 이 아래가 슈퍼포지션이라는 건데 슈퍼포지션이 성립을 합니다.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컨볼루션은 선형 연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닛 임펄스 아까 이렇게 생긴 애죠. 유닛 임펄스가 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긴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요거는 요 뒤집어도 똑같이 성립되는데 이런 연산을 해주면은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요 아이덴티티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닌데 일부 경우에 대해서 이런 H가 C와 R로 분리가 되죠. 이 둘을 행렬 연산하면 H가 나와요. H가 나오지만 이 둘을 나눔으로써 연산량이 줄 수가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영상의 크기가 n by n 그리고 필터의 크기가 w by w면 연산량이 이 둘을 모두 돌아야 되기 때문에 n의 제곱 곱하기 w 제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연산도 가능하고 이렇게 연산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슈퍼포지션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2 곱하기 w의 n 스퀘어예요. 요거보다 훨씬 작죠. 특히 w가 커지고 그렇죠. w의 크기, 커널의 크기가 커질수록 요 둘의 연산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제가 CNN 설명드릴 때 요 기법이 나옵니다. 그 모델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요 실제 요새 유행하는 CNN들은 다 이게 적용된 상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컨볼루션 연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영주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청중분들의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강의의 수준을 맞추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약간 완전 입문하시는, 그러니까 딥러닝에 입문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는 약간 다소 이 강의가 왜 이렇게 뭔가 신호 처리나 이론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우리 컴퓨터 비전 분야로
딥러닝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꼭 필수적인 내용이고 사실 어디 가서도 듣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내용은 이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오늘 강의해주신 PPT 파일을 받아볼 수 있을지 문의가 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연사분께서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네. 네, 그 지금 발표 자료를 보시면은 어,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어디서 발췌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미지도 그렇고요. 이런 이미지들도 제가 음,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이런 이미지들만 좀 정리가 되면은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걸 제가 다 직접 네네. 만들어서 제 배포는 아니라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정말 재밌게 잘 들었다고 유진님께서 채팅에 남겨주셨고요. 지금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관련된 내용이든지 아니면 딥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이든지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으니까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강의를 잘해주신 조영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채팅에 남겨주시는 동안 제 생각에는 그 저희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연사분께 궁금한 점을 이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보고 그리고 채팅에서 혹시 질문이 올라면 그거 드려보고 또 이제 저희 앞으로 3번의 강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또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네, 일단 최재훈 학생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친구가 질문 주셨는데요. 컴퓨터 비전을 다차원 환경에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전부터 여러 개의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특정 사물 위치 특정을 컴퓨터 비전으로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주 선생님 간단하게 피드백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차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개의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특정 사물의 위치 특정이다 보니까 라이더 센서 여러 개의 값들을 뭔가 융합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혹시 요거는 약간 질문이 살짝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혹시 재훈 학생 여기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뉴레인 운영진으로도 좋고 지금 채팅으로도 좋으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막 질문을 보면서 질문 드리는 거라서 조금 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대부분은 이제 좋은 강의를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CNN 개념이 원자력 발전 연구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사례 소개. 이거는 약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 연구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분야, 일단은 이 원자력 분야가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핵융합, 그리고 의료 영상, 그러니까 방사선을 활용한 의료 영상과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라고 해서 딱 우리가 생각나는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오늘 조영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접목이 돼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쪽 같은 경우는 안전 해석, 그러니까 PSA라는 분야가 있는데 안전 해석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자동 운전 이런 분야의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접목돼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미리 좀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쭉 봤을 때
네, 주로 MRI나 CT 스캔 이미지를 가지고 공부하게 될까요? 네, 뭐 의료 영상을 하시게 된다면 그럴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뭐 채팅창으로 특별히 더 들어오는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사실은 이제 딥러닝 인트로 겸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조영주 선생님께서 소개를 주셨는데 혹시 이제 입문하는 학생들께 좀 조영주 선생님께서 뭔가 커멘트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3번의 강의가 더 남았는데 그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더 딜리버리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계획이라도 그러니까 이 계획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컨볼루션까지 진행을 하면서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라는 그 도메인의 적응도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 컴퓨터 비전에서 어떤 뭐 추론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추론 사례들과 뭐 이제 접근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 들어가는 방법론이고 뭐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기법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법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떤 기법이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배우고자 하는 건 딥러닝이니까. 그래서 다른 기법들이 이런 게 있지만 왜 딥러닝이 필요한지 언급을 하고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뭐 딥러닝의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법과 그리고 뭐 그게 컨볼루션과 어떻게 연기가 돼서 CNN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CNN들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서 요새 좀 더 개량된 현재 많이 쓰이는 그런 유행하는 아키텍처들이 나오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그 대부분의 CNN이 주 타겟이 레코그니션 타스크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거든요. 네. 레코그니션 말고도 이제 뭐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뭐 기타 등등 디노이징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런 타스크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비전에 왜 들어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왔는지 그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네 가지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정도의 어떤 강의 레벨 적정했는지 혹은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쉽게 뭐 그런 피드백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듣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백그라운드나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컴퓨터 비전에 친숙한지 모르고 시작을 해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저희 세미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오늘 강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혹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채팅창이라든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다음 강의를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혹시나 좀 너무 어려웠다. 혹은 좀 너무 쉬웠으니까 난이도를 올려달라. 이런 부분 다 괜찮기 때문에 채팅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혹시 카메라를 켜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다 같이 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저희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연사분과 얼굴로 인사도 나눌 겸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이 가능한 분들 계실까요? 오, 네. 카메라 오늘 또 유진님, 뭐 윤서님 카메라 온 해주셨고 네, 규리님도 네, 카메라를 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동민님. 네, 오늘 강의, 네, 원지님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같이 이왕 이렇게 세미나로 모인 김에 다 같이 얼굴도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루님께서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채팅에 따로 난이도에 대한 피드백은 없으신가요? 네, 너무 요 레벨로 그러면 다음 강의도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들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카메라를 켜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를 보고 이제 활짝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3번의 세미나가 더 남아 있으니 오늘 내용이 혹시라도 어려우셨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세미나 3번을 꼭 마저 들으시고 그리고 이 딥러닝에 대한 이제 입문을 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다음 세미나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정광주 선생님께서도 어, 그 카메라를 켜주셨다가 네 잠깐 나가셨던 것 카메라가 다시 꺼졌는데 네 오늘 제 전체 사진 찍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 다음 세미나는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딥러닝 히스토리컬 리뷰라는 제목으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내용은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